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인공지능 동향 전해드리는 주간 인공지능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입씨름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분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두 사람의 설전은 표면적으로는 메타가 트위터에 대항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스레드를 내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출시한 직후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그림 한 장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스파이더맨 두 명이 마주보면서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인데요. 트위터와 흡사한 스레드를 내놓아 경쟁하게 된 상황을 암시하면서 머스크를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고통을 숨기는 인스타그램의 가짜 행복에 빠져 있기보다는 트위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공격받는 게 낫다며 메타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공격하는 글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메타가 트위터에 대항하는 SNS를 내놓을 것이라는 풍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세계가 저커버그의 손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 트위터 사용자가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하니 조심하라고 하자 머스크는 그가 환영한다면 케이지, 즉 격투기 경기장에 오르겠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이 트윗을 캡처한 이미지 위에 장소를 보내라는 글을 적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머스크는 지지 않고 라스베이거스의 종합격투기 경기장인 옥타곤에서 하자고 받아쳤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 약 57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뒤로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시키고 콘텐츠 조정 정책을 완화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실망한 많은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떠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자 메타가 제정신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면서 스레드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 플랫폼과 연동된 서비스로 스레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트위터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한 달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기 때문에 같은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스레드는 트위터와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스레드는 출시 첫날 3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는 비슷한 SNS로 경쟁하게 된 상황에서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더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 9월에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펠컨 9 우주선이 공중 폭발하면서 탑재했던 인공위성도 파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성은 그런데 페이스북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저커버그는 성명을 통해서 크게 실망했다며 스페이스X를 원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후에 저커버그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왓츠앱의 전 경영진들이 벌인 페이스북 지우기 캠페인을 공개 지지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페이스북을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절름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저커버그는 당파적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고 지난해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에 출연해서는 저커버그를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 루이 14세 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왕국이고 저커버그는 그곳의 절대 권력이라고 빗댄 겁니다. 그랬던 머스크에게 저커버그가 새 SNS를 내놓으면서 강펀치를 날린 셈입니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는 달리 사실을 전달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인 트위터에 매혹됐다는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08년에 트위터 인수를 2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스레드 출시의 배경에는 이런 그의 애정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억만장자인 두 앙숙이 실제 종합격투기로 한판 승부를 할 것처럼 기세를 올리자 머스크의 어머니가 한 말씀 했습니다. 메이 머스크 여사는 지난달 22일 트위터에 농담 아니다, 말로만 싸워라, 알라 의자에 앉아서 4피트 떨어져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기술 동향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생성 AI 전문 기업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성 AI로 공상과학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3부작 옴니버스 드라마를 완성했는데요. 20분 내외 분량의 에피소드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영상, 음성, 이미지, 자막 등을 모두 생성 AI를 활용해 제작했고 에피소드 한 편 제작에 1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대규모 시사회와 정식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모델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최근 슬그머니 이런 내용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글은 공정 사용의 개념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 사용이란 표현의 자유나 기술 발전 등 특정한 필요에 한해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챗GPT 사용자 수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넷 분석 전문 시밀러웹이 지난달 챗GPT 웹사이트에 대한 전 세계의 데스크톱 및 모바일 트래픽이 5월보다 9.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방문자 수는 5.7% 감소했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체류 시간도 8.5% 줄었습니다. 아이폰용 챗GPT 앱이 5월에 출시되면서 웹 트래픽이 분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지난달 미국에서 아이폰용 챗GPT 앱의 다운로드 횟수도 전월 대비 38%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성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은 올해 생성 AI 기업 투자가 지난해 45억 달러의 두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등장 이후에 생성 AI 분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피치북은 최근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을 생성 AI 기업과 생성 AI가 아닌 기업으로 양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업계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AMD의 GPU가 생성 AI 붐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엔비디아 GPU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쓰면 엔비디아 칩의 80%까지 성능을 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의 칩으로 테스트를 해본 모자이크 ML은 AMD 칩을 적정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으면 엔비디아 칩과 호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도로를 달리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와 미 항공우주국이 만든 M4라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M4는 평지에서 4개의 바퀴로 주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트랜스포머처럼 바퀴가 접히면서 프로펠러로 변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드론처럼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AI 기업인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구글의 언어 모델인 팜2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리튼은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와 자체 언어 모델 GPT 시리즈 팜2,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10개에 달하는 생성 AI 모델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생성한 최초의 약물이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홍콩의 생명공학 스타트업인 인실리코 메디신이 AI로 개발한 폐섬유증 치료제를 이상실험에 적용합니다. 인실리코는 임상시험 중인 다른 회사의 AI 설계 약물도 있지만 우리 약물은 AI가 새로 표적을 발견하고 설계법도 만든 최초의 약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